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를 빙자한 삶의 선택을 다루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처음에 나왔던 그 구절이 다시 새롭게 보일 거예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얘기를 하자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39살의 여자인 폴과 그녀와 6년째 연애 중인 연상의 로제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주인공 폴에게 대시하는 매력적이고 신비한 25세 청년 시몽이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보고 나서 첫 번째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람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람스는 소설에만 국한되는 소재의 인물이 아니고요. 영화 이수 등에도 나왔었고, 또 영화 OST로도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사막장이 사용돼 많은 사랑을 받았기도 했었죠. 국내에선 클래식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브람스는 바흐, 베토벤과 함께 독일의 3B 음악가로 꼽힙니다. 그가 낭만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이유는 20살부터 이어진 운명적 삼각관계에 의해서인데, 바로 슈만과 클라라 부부가 그들입니다. 브람스는 스승 슈만의 아내이자 14살 연상의 클라라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폴이 시몬보다 14살 많은 것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죠. 작중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모양새는 물음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왜 문장의 끝에 물음표가 아니라 점 3개로 이루어진 말줄임표를 붙여서 제목으로 선정했을까요? 저는 그게 제목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 질문이 아닌 회고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년째 연애 중인 로제와의 권태감을 느끼던 중 만난 매력적인 남자 시몽이 던진 질문은 일반적인 기호의 질문이 아니죠. 폴은 얼마든지 빵에 버터를 바르는 걸 좋아하냐든가, 영화를 볼 때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냐든가, 이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취향보다는 단순히 기호를 물어보는 종류의 질문이고,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볼 이유가 없는 흔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브람스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취향의 영역에 있는 질문은 좀 남달라요. 나는 브람스를 좋아했을까? 브람스는 내게 어떤 존재일까? 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시몽이 던진 질문은 날카롭고 대담해서 잊고 있던 내면의 열망을 솟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랑스어조 사강이 설정한 시몽의 캐릭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대상은 어째서 매력적일까요? 우리의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통 매력을 느끼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결핍을 보완한다기보다도 그런 결핍을 그 사람 앞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무의식 깊이 억압한 성격의 측면이나 특성들을 말을 하는데, 이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억압된 긍정적인 특성이나 잠재력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에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47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로 보냈고,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타가 될 수는 없는 조건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과 흡수력은 많은 사람들을 감명시켰고,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그림자가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 어떤 위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시몽은 그 그림자의 발현을 촉발하는 메시지가 표상화된 캐릭터인 걸로 보여요. 시몽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은 문장 그대로의 브람스에 대한 취향을 묻는 것을 넘어서 폴로 하여금 자신 인생 전체를 회고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실존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폴의 삶을 뒤흔드는 캐릭터인 것이죠. 폴에게 있어 시몽은 완전히 매력적이고 신비한 선택지이며, 사실 그를 선택한다는 건 다시 없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매력적인 기회가 올 거라면 당연히 주저하지도 않고 잡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닥쳐온다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라고 작가는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39세에 미래는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보수도 적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약간 미래도 잘 없어,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보수와 창창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스타트업 사장님이 있다고 할 때 이건 인생을 뒤바뀔 수 있는 크나큰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저에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40을 앞둔 여성이 결혼할 남자를 선택하는 고뇌만큼이나 어렵다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몽의 대사는 내면의 결핍을, 그림자를, 혹은 잊고 있던 나에 대한 질문을 상기시키면서 삶 주체의 존재를 되묻습니다. 폴에게 이입해 있는 독자 자신들에게도 말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폴이 결국 로제를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소설의 처음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녀는 완벽한 안정감과 더불어 자신이 그에게 완전히 익숙해져 있음을 느꼈다. 로제 이외에 누군가를 사귀는 일 같은 건 결코 있을 수 없으리라. 그녀는 그런 안정감에 서글픈 행복을 이끌어냈다. 서글픈 행복. 여러분은 서글픈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호한 단어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작가는 행복에 서글픈이라는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기틀을 붙습니다. 폴은 종국에 로제를 선택하면서 진작에 언급했던 서글픈 행복으로 다시 자신을 밀어 넣게 되는데요. 이는 충동적이고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행복으로 표상되는 시몬과 일상적이고 우준한 행복인 로제 중 후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새로운 도전, 욕망, 기회를 상징하는 시몬, 그리고 그를 외면한 채 다시 무의미할지 모르는 삶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은 과연 무의미한 선택일까요? 시지프스 신화에서 시지프스는 정상까지 올라가면 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한없이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 시지프스 신화를 쓴 까미는 이와 같은 무의미로 점철된 부조리 속에서 삶을 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의미 있는 정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무의미한 삶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것과 무의미한 삶을 알고도 살아가는 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죠. 로제를 선택한 폴의 서글픈 사랑은 타인이 바보라며 놀릴 법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도리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존적인 의미이자 무의미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이죠. 맨 처음 폴과 로제의 심심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은 소설에 다시금 등장합니다.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그녀는 로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폴 그 자신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서글픈 행복, 그리고 그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랑 이야기에서 사랑에 대한 작가의 심오한 생각을 엿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의 다른 인터뷰 중에서 사랑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농담하세요?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그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사랑은 2년 이상 안 갑니다. 좋아요? 3년이라고 해두죠. 어쩌면 시몽이라는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사랑의 아이콘을 설정해두고도 어딘가 불안정하고 걸핏하면 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비대칭성을 부여한 건 사실은 사각 나름의 철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은 로제조차도 사실은 여성 편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그녀 소설의 세계에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불필요한 주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폴에게 구애하는 시몽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가 없애야 하는 것은 로제와의 추억이 아니라 폴 안에 있는 로제라는 그 무엇, 그녀가 집요하게 매달려 있는 뽑아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뿌리 같은 그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를 빙자한 삶의 선택을 다루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폴이 선택한 것은 로제와의 사랑이 아니라 로제를 사랑하겠다는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시몽이 이겨야 했던 것은 로제가 아니라 사실 폴의 인생관 혹은 삶의 방식이었으므로 어쩌면 처음부터 예견된 것처럼 폴과 로제의 사이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처음에 나왔던 그 구절이 다시 새롭게 보일 거예요. 이 서글픈 행복이 등장하는 구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춤을 추었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몹시 만족한 모습으로 아무 리듬도 없이 무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로질렀다. 그녀는 무척 행복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브람스는 끝까지 삼각관계에서 선을 지키며 묵묵히 슈만과 클라라의 곁을 지켰습니다. 닿을 듯 닿지 못한 애달픈 마음으로.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했던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브람스가 사랑의 감정을 표면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묻어둔 것처럼 그의 성격은 차분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브람스의 음악 철학도 이와 맞닿아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인공 폴이 결국 로제를 선택하면서 자신들의 어딘가 나사빠진 사랑을 지속하기로 한 건 어쩌면 묵묵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 서글픈 사랑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책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